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출격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는 곧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한반도로 전격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 해상훈련에 이어 한미일 3국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기술을 돌려 재출격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투기와 공중조기 경보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레이건호는 내일 우리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상공의 전투기도 출격했습니다. 한미 공군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직격탄을 투하하며 정밀 폭격 훈련을 벌였고 규슈 상공에서는 미국 해병대와 일본 항공자위대가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These engagements were taken to showcase combined deterrent and dynamic strike capabilities while demonstrating the interoperability our nations share.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직접 전화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에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강화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Neither nation has good relations with Washington right now. So Kim Jong-un knows this is a very sort of special moment in time for him where he can essentially get away with almost anything that he wants to do with very little repercussions.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각각 2발씩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한다는 의도였는데 이에 앞서 우리 군이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불발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은 미사일이 떨어진 강릉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미사일 한 발이 어둠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뒤를 이어 또 다른 미사일도 이동식 발사대에서 불꽃을 뿜어내며 날아갑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2발씩 에이테크스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최대 사거리 300km, 축구장 서너 개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어젯밤 11시쯤 우리 군이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정상 비행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미사일 사격장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현무2 미사일은 발사 직후 인근 공군 부대 안에 추락했습니다. 미사일은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된 채 발사 지점보다 1km 정도 뒤쪽인 군 골프장 안에 각각 떨어졌습니다. 바로 근처에 군부대 건물이 있어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군은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고 미사일을 밀어올리는 추진제가 연소하면서 화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우발 상황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한밤중에 섬광과 불길을 목격한 강릉 시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SNS엔 전쟁이 일어났다, 전투기가 떨어졌다는 식의 불확실한 정보까지 난무했는데요. 군 당국은 밤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에 섬광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불길이 타들어가는 소리는 멀리서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릉의 한 비행단에서 화염이 치솟자 강릉 소방서에는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소방차가 군부대로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일 신고가 12건이었어요. 일반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신고를 했던 상황인 것 같고요. 훈련 중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기소 조치됐고요.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새벽 1시쯤 이번엔 미사일 4발이 잇따라 발사됐습니다. 불꽃이 치솟고 사라지더니 잠시 후 엄청난 굉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습은 강릉 시내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대형 화재에 이어 미사일까지 발사되자 SNS에는 전투기가 추락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불확실한 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대 주변 주민들은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닌지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미사일을 하지 병장 안에는 시뻘겋이 하니 사람 잘 수가 있어요. 이북놈들이요, 요 때리는지 알았지요. 아이고 모르니까나. 현무 미사일의 탄두는 민가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공식 발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 포사계 가고 이러면 다 주민들이 이제 방송에 다 알고 줘요. 며칠 날에 몇 시에 한다고. 그런데 어제는 예고도 없이 그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더 놀랐어요. 자다가 모두 더 놀랐다.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자 군 당국은 뒤늦게 주변 선박과 해양 경찰에 해상 사격 훈련 구역과 사격 훈련을 미리 통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현무2 미사일이 추락한 건 어젯밤 11시쯤이었는데 이게 알려진 건 오늘 아침 7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로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정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자, 7시간 넘게 무슨 상황인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합참은 일단 야간에 공지하면 주민들이 더 불안해할 거다. 그래서 알리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런 해명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또 군내 사건 사고의 경우 즉시 언론에 공개했었는데 네. 합참이 추락 사실 보도를 아침 7시까지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요청한 부분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날 출입기자단과 대형 사격 관련 보도를 7시까지 보도 유예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사고 내용까지 보도 자제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기재단하고 엠바고에 합의한 것은 미사일 발사 자체를 이제 보도 유예를 해달라라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네,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현무2 발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우리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맞대응을 한 건데 이게 동해상으로 쏜 건데 오히려 뒤쪽으로 1km 지점에 떨어졌단 말이죠. 네, 우리 맞습니다. 영내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군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군 당국이 사고 조사에 지금 착수했는데요. 네.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아직 안 나왔군요. 네. 다만 추락한 미사일의 동해가 아닌 네. 그 서쪽 내륙에 추락한 걸 고려해 볼 때 네. 유도 장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걸로 추정됩니다. 현무2 미사일은 목표물을 겨냥해서 비스듬한 각도로 발사하는 다른 미사일과 달리 수직 발사대를 사용하는데요. 미사일이 공중으로 수직으로 솟구친 뒤에 유도 장치가 작동해서 미리 입력해둔 좌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방식인데요. 네. 이 유도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방향을 잃고 제자리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설명입니다. 합참은 현무 계열 미사일 운용을 잠정 중단하고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락한 게 하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고위력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용에도 쓸 수 있는 삼축 체계의 핵심인 만큼 전력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자강도 도발 원점 타격을 가정해서 사거리가 300km 이하인 에이트컴스 대신 사거리 800km 이상의 이 현무를 쏜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갔습니다. 근데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그 핵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 자산을 보통 1년 전부터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주 동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주일 미군 기지로 되돌아가던 항모를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동해로 보낸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을 그만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도발을 그냥 넘겼다가는 북한이 무력 시위의 강도를 더 높이고 결국에는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거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강력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동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6일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던 2년 전 발표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은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발표에 맞춰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에 나선 건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이 감사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까? 감사원법 제12조는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를 독단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난 1995년부터 법으로 합의제 기구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감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들을 전부 살펴봤더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표적감사로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역시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최고의결기구의 심의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에서 말하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인 주요 감사계획에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두 가지만 해당된다며 그 외에 추가되는 감사들은 사무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야권을 중심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들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직권남용의 감사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감사 기간이 7월 19일부터 무려 3개월에 달한다는 점.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만 9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주요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팀 남효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 기자, 먼저 유병호 사무총장 뭐라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겁니까? 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이 문자에서 말하는 무식한 소리라는 건 앞서 전해드렸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가 절차를 어겼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 조간에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알리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인데 대통령실하고 연락을 취했다. 사실상 보고하는 그런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감사원하고 대통령실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감사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단순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문자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그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감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한 말도 거짓말이라면서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문자는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네, 이런 반응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는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서해 피격 감사 이래저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까지 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이 없던 권익위에 지난 6월 말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갑자기 유권 해석을 요구하면서 권익위가 감사까지 받게 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인 본인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 공세라면서 불법적인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 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전 위원장은 유권 해석과 관련한 보수 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유족이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남효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 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식 취급 인가도 없이 보았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때 국방부는 5월에 구두로 승인을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올라간 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7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군 동향이 담긴 특별 취급 정보 SI. 777 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군사기밀인데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됐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SI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SI를 다루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는 777 사령관이 그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그 SI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 당일인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담당하는 777 사령부 답변은 좀 달랐습니다. SI 비밀 취급 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한 겁니다. 김 차장이 5월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하고 사후에 승인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혹시 김 차장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나 물었지만 777 사령부는 5월 24일 오전에 승인했다면서도 구두로 승인해 근거 자료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효 차장이 5월 24일 오전 무리하게 SI 정보를 보고받고 오후엔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다음 월북 판단 결과가 뒤집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임명해서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의 임무를 맡긴 게 아니냐. 구두 인가를 받은 날짜와 명부에 오른 시점이 다른 이유 등에 대해 복수의 경로로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김태효 차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 없이 구두 승인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 만화죠.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다, 책임을 묻겠다면서 이례적으로 2차례나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 거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던 문체부. 반나절 만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며 또다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진흥원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의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결격 사유를 누락해 문체부의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이 과도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입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당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사례도 많았다며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 등을 공개하고 이후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소명을 들은 뒤 후원 승인 취소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만화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카툰은 비판과 풍자가 기본 원칙인데 정부가 너무 나갔다. 학생의 순수한 작품을 어른들이 공격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짜리 만화, 카툰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이 만화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는 게 있느냐고 웹툰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웹툰협회는 1,6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무리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문체부를 직격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작품 자체보다는 공모전을 정치로 오염시킨 게 문제라며 진흥원을 연이틀 압박하자 반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혹은 외부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정부가 너무 나갔다고 한탄한 원로 만화가는 학생의 순수한 작품이 공격을 받아 어른으로서 부끄럽다고 안타까워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난리를 부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 기차를 소재로 한 해당 만화가 표절이라는 정부 여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운송수단을 갖다가 정부로 표현을 해서 풍자를 하는 작품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베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번 공모전을 지원한 부천시 역시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며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침을 정해놓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고요. 문체부 대응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마저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만화계 대표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는 등 윤석열차발 표현의 자유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취재해왔던 외신 지국장들 또 기자들도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매체의 언론인들이 명예훼손 고발은 전형적인 언론 협박이라면서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유의 기둥에 기초한 나라라면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모든 기자는 취재 대상에 대한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집권 여당이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지국장과 기자들이 잇따라 트위터에 공개 메시지를 올리며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BC와 CNN의 서울 지국장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국제기자연맹의 성명을 자신들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유력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운영자는 여당의 다음 압박 대상이 외신이 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I think it's extremely regrettable that the PPP is pursuing NBC for simply reporting facts, and I think it's therefore important that all foreign journalists here draw attention to the issue because first, if it's NBC, it could be us next.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의 통신사로 스페인어권의 뉴스를 전달하는 에페 서울 특파원도 이번 사건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f anybody is going to dare to report on anything regarding the presidential office from now on, they might as well have to think twice. 국제 언론인 단체의 입장 표명도 계속됐습니다. 각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국제 언론 자유상을 수여해온 비영리 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 CPJ는 국민의힘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PJ는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보도를 했다고 언론들을 위협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 단체들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논란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기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한미 동맹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어제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번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 순방의 결과물로 부각시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빈손외교,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 속에 확장 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밑에 차관급의 가칭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하고 여가부 기능을 넘기는 게 뼈대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드는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개편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 가족 정책 담당 본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여성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옮기는 안입니다. 독립된 부처에서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게 되는 셈인데 수장도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 맡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늘 야당에 보고했습니다. MBC 라디오에 출연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부처보다는 본부 형태가 여가부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부처입니다. 지금 이 형태로서는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야당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일개 부서로 축소되면 협업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유엔에서도 여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강조한 마당에 국무위원이 아닌 이 차관급으로 격화될 시에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이런 성범죄라든지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단체들도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여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각 부처로 흩어졌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 만든 거잖아요. 거대한 보건복지부 안에 하나의 본부로 있으면 이게 우선순위에 당연히 밀리겠죠. 전국 286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위기마다 여가부 폐지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성인권은 그저 정쟁과 지지율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도 여야는 여러 상임위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했던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놓고도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난 아주 좀 어린 그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애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2살 안 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선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과 침소봉대라는 여당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데 대통령이 몰랐다 이거예요. 몰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 치면 거기에 보좌하는 복지부는 뭘 했습니까? 대통령이 0세부터 2세까지 보육하고 있는 것도 모르느냐,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지엽적으로 또 이게 침소봉대해서 대통령의 여중이 어디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어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좀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동료원한테 니라뇨. 오전 국감은 여기서 중단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거론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될 때는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느냐.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해주셔야지. 아무리 자당 대표를 옹호하는 것이어도 정도껏 있어야죠. 1심도 안 끝났는데 사례를 듣는 게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불법 파업 시 근로손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배소 제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노란봉투법, 이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일 잘하는 EXX라는 팻말을 앞에 놓고 질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줬습니다. 그 이후 국세 수입이 어떻게 달라졌나 봤더니 법인세가 줄어든 빈자리를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복원된 대기업 법인세를 다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는 건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체 나라 세금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습니다. 2008년 23%였는데 작년에는 20%였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였는데 작년에 13%를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세금을 덜 낸 빈자리를 월급쟁이들이 메꿨다는 뜻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또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복원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다시 22%로 낮추는 법안입니다. 법인세를 깎아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도 그때와 똑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국정감사 첫날 보고서를 내고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3%포인트의 최고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는 3.4%의 경제성장 효과와 세수 정대 효과가 있다. KDI가 낸 보고서, 법인세를 내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걸 여러 논리로 설명했는데 심지어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주주 배당금이 늘어나니까 길게 보면 모든 국민을 위한 거라는 새로운 논리도 등장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전체 배당 소득의 63%가 상위 1%한테 가요. 결국 법인세를 낮춰준 혜택은 상위 1% 사람한테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KDI 원장은 지난 7월 홍장표 원장이 정부의 연구 중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경제학회 유럽경제리뷰는 8월호에서 법인세 인하가 성장에 미치는 평균 효과는 0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영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며 대규모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결국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1년 전보다 5.6% 올랐습니다. 6월과 7월에는 6%가 넘었으니까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기름값은 좀 내려갔지만 외식비는 30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의 밥값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대학 학생 식당 밥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세대, 숙명여대, 서울대가 이미 1학기 때 값을 올렸습니다. 지난달에는 2학기 개강과 함께 고려대와 한국외국어대도 500원에서 1,000원씩 값을 올렸습니다. 기숙사 살다 보니까 매일 사 먹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끼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끼려고. 서울대 학생식당에는 새로운 코너가 등장했습니다. 자판기에서 라면, 김밥, 떡볶이 같은 간편 조리식을 사서 전자레인지나 인덕션 레인지로 직접 조리해 먹는 코너입니다. 라면 1,990원, 파스타 2,500원, 가장 비싼 함박 스테이크는 6,000원입니다. 학생 식당보다는 쌉니다. 라면 하나랑 이제 만두 하나 주문했습니다. 얼마인가요? 4,600원 나왔습니다. 가격도 훨씬 덜하고 이제 좀 더 저희 입맛에도 맞고. 학교 앞 식당들도 요즘 물가 때문에 힘듭니다.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아예 김치를 안 주는 곳들도 많습니다. 반찬에 배추김치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배추 안 나가요. 여름부터인가? 가짓수는 안 줄이는데 싼 거로 이렇게 해서 대체해갖고 하고 부추나 얼갈이로 바꾸고 고추 같은 거는 시골에서 따와서 하고. 9월 외식비는 1년 전보다 9% 올라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이 지나면 물가 상승세가 좀 누그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뛰고 떨어졌던 국제 원유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어서 속단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예측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늦어도 10월이 지나면 물가 상승세는 꺾일 것이다.
정부는 오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9, 10월 정점론에서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저는 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8월, 9월 2달 연속 상승세가 꺾이긴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국제유가 하락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오펙 플러스 나라들이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을 줄일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최대 200만 배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벌써 국제유가는 이틀 만에 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 오를 때 물가 상승률은 0.06%포인트 올라간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환율이 연고점을 11번 깨고 6.9% 올랐습니다.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뜻입니다.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전기와 가스 요금은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 좀 상당히 안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가는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환율과 유가가 생각보다 많이 뛴다면 물가 정점을 언제일지 우리가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말은 기획재정부와 조금 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이 정점일 거라고 표현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5에서 6%대 오름세를 이어갈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태우는 드론 같은 건데 교통체증 따위는 없이 날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타면 서울 잠실까지 25분이면 도착합니다. 이 차세대 교통수단은 내후년엔 서울에서 시범 운항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상용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작스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 변수는 바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입니다. 드론 택시와 대통령실 이전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전기로 움직이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교통체증 없이 다닐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인천에서 잠실까지 25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16분에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범 운항 계획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전남 고흥에서 1단계, 내후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2단계 실증을 한 뒤 3년 뒤부터 상용화하는 계획입니다. 작년 9월에는 노선도 공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서울 강남 코엑스를 거쳐 청량리역까지 연결합니다. 이 네 곳에는 터미널도 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가 입수한 회의 보고서. 지난 6월 3일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담당자들을 모았는데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32km 노선, 일산 킨텍스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여의도까지 31km 노선이 전부입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를 연결하는 노선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 걸까? 지난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비행금지 구역이 달라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반경 3.7km가 비행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한강 일대가 모두 금지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안전 때문에 한강 위를 다녀야 하는데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국토부는 원래 5월에 하기로 했던 노선과 터미널 입지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던 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인 UAM 사업마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이 빠지면 도심 항공교통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현역 군인이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사건을 어제 보도해드렸죠. 군 수사기관들이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군 검사는 오늘에서야 피해자를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전 남편의 협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현역 육군 상사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사건. 이 사건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오늘 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피해자 김 씨는 오늘에서야 재판정 방청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군 검사도 뒤늦게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오늘 재판에서 증인 신청을 한 거예요. 다만 핵심 증거인 김 씨의 녹취 파일은 오늘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군 검사가 어제 MBC 보도를 앞두고서야 파일을 내달라고 연락해왔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하겠다는 전 남편의 협박입니다. 나오면 반드시 죽인다. 범죄자도 진짜는 주소조회가 되더라.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조사가 없었던 만큼 전 남편의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제서야 시작됩니다.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라는 그 말은 사실 협박죄에 또 들어가잖아요. 저랑 더 깊게 조사를 해보면은 형량을 더 오래 해주시지 않을까. 친족 관계인 아이들의 주소를 열람하겠다는 전 남편의 말은 가능한 것일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센터에 상담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가해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거짓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서류 같은 것들 내밀면서 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내기도. 김 씨는 사건 후 5개월 만에 내일 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40대 여성이 결국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최근 4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또 접근 금지 등의 보호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 어제 오후 3시 20분쯤 50대 남성이 이곳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트럭에서 두 남자가 내려가지고 이 길바닥에 제압을 한 상태더라고.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남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하러 갔는데 자기 말을 안 듣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웃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가방에 미리 흉기들을 챙겨 아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경찰에 4차례에 걸쳐 남편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정작 사망사고 당시 스마트워치 호출 기록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도 내렸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연간 2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하는 국내 대표적인 교량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이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길이 21.4km로 국내 최장,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인 인천대교. 해경 구조대원들이 거센 파도를 헤치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의식이 있는 남성의 몸에 튜브를 끼워 구조선 쪽으로 끌어옵니다. 다행히 구조가 성공한 경우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대교 투신 사망자는 지난달까지 10명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부터 급증 추세입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뿐인데 투신 사망자는 22명에 달합니다. 강과 달리 넓은 해양인데다 서해바다 특유의 파도와 조류 때문에 구조 성공률이 계속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서해상이다 보니까 그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큽니다. 조류도 굉장히 세고 그다음에 그 시야도 굉장히 수중 시야도 나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다리 위 CCTV는 이미 70여 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 구조대원들은 추락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높은 난간이나 방지 그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추락에 대한 그 방지책으로 난간을 만든다든지 함으로써 차단 시설이 좀 생기게 되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하지만 인천대교를 관리하는 민자업체는 다리 자체가 교각 없이 케이블로 떠받치는 구조여서 난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기본적인 난간 설치 외에 투신 방지를 위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인천대교는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방식의 현수교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금문교 역시 지금까지 1,800명 이상이 투신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2018년부터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을 들여 투신 방지용 그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5년 만에 일본의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일본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일본은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서 전국 경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정작 곳곳에서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일이 통과한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쿄 도심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어제 오전 도쿄 중심부 이치가야역입니다. 이른 출근길 미사일 발사 경보 사이렌에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도쿄도 인근 해역의 섬마을에는 시급히 대피하라는 긴급 안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으로 날아갔는데 멀리 떨어진 도쿄 도심과 섬 지역에 대피하라는 방송과 함께 경보 문자가 잘못 나간 겁니다. 도쿄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고 학생 등교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원인은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과했습니다. システム上の不具合により注意が必要でない東京都の島しょ部の9町村に対して発令されることになり、ご心配をおかけした9町村の住民の方々には 정작 긴급한 대응이 필요했던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일부 지역에선 경보 문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공무원이 직접 수동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약 20분 뒤 미사일이 다 지나가고 경보 문자를 받은 주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발송된 메시지 또한 수신하고 불과 1분 뒤에 머리 위로 미사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몸을 피할 시간이 촉박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오작동 논란은 있었지만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신속한 미사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시스템 결함을 개선해 재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지갑을 깜빡했다면서 전시용으로 만든 모형 휴대전화를 최신 스마트폰인 것처럼 편의점에 맡긴 뒤에 물품을 들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2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1,5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가로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척하며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성. 계산은 하지 않고 담배 16보루를 들고 나갑니다. 종업원에겐 지갑을 깜빡 두고 왔다며 금방 돈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종이봉투에 넣은 최신형 스마트폰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고 간 휴대폰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모형이었는데요. 이 모형도 근처 대리점에서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2달 동안 대구와 대전, 안산 등 전국 편의점을 돌며 이런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담배와 상품권 등을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모형 스마트폰에 케이스를 씌워 평소 사용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차키나 가방을 함께 맡겨 의심을 피했습니다. 주로 젊은 아르바이트생,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계신 데를 거기를 지목해서 들어가서 먼저 들어갈 때 휴대폰을 귀에 대고 전화한 척 들어갑니다. 이런 모방 범죄에 절대 속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붙잡힌 남성은 편의점에서 훔친 담배를 동네 슈퍼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과 202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낮에 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했다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이 됐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학장 파출소입니다.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감급 팀장 1명과 신입 여경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경이 먼저 흉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테이저건을 겨누며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합니다. 남성은 다짜고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죽을 것이다라며 자해를 시도합니다. 경찰관들이 남성을 안정시키려 시도합니다. 빨리 내리세요, 빨리. 내 이야기만 되니까 할일 봐요. 하지만 계속 위협하며 다가오려 하자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신속히 뛰어가 제압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흉기는 여경이 발로 차서 옆으로 치웠습니다. 칼날을 잡는 거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또 가까이 있는 여경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준해가지고 쏴게 됩니다. 여경은 임용된 지 1년을 간 넘긴 신입 경찰관이지만 흉기를 든 남성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진짜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경찰은 이 40대 남성이 건강상의 이유로 10년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며 형사 처벌 대신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하고 보좌 간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조금 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축소가 됐던 행사들도 3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가 되면서 영화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화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자 환호성이 터지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배우 류준열과 전여빈의 사회로 문을 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뜨거운 열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5,000석도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은 다시 마주보다입니다.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을 지나 관객들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축소됐던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는 3년 만에 정상 운영됩니다. 좌석의 절반만 이용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좌석 100% 모두 사용합니다. 또 광안대교, 부산시민공원 등 도시 곳곳에서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전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100% 다 진행이 된다 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시아 영화 지원 프로그램도 다시 열리고 각종 대면 행사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와고요. 이번에 부산 영화제 오랜만에 다시 왔고 양조위 씨 보러 왔어요. 가까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란 하디모아게르 감독의 바다의 향기가 개막작으로 결정된 가운데 71개 나라 242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앞으로 열흘간 이어질 이번 영화제에는 양조위와 카세료, 이영애, 강동원 등 세계적인 배우들과 이준익과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비롯한 영화계 거장들도 참석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SSG가 국내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시작부터 끝까지 시즌 내내 1위를 질주하며 한국 시리즈에 직행했습니다. 성적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며 창단 2년 만에 최고 구단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SSG가 창단 2년 만에 정규리그 1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40년 역사의 국내 프로야구에서 시즌 내내 1위를 지킨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와이어2 우승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SSG의 올 시즌은 출발부터 완벽했습니다. 개막전 연장전 승리를 시작으로 거침없이 10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투타에서 빈틈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4년 151억 원을 받고 돌아온 김광현을 중심으로 9이닝 퍼펙트 투구의 진기록을 달성한 폰트. 임시 선발 이태영과 노경은 등 노장들까지 차곡차곡 승수를 쌓으면서 강력한 마운드를 구축했습니다. 홈런 군단의 위용도 여전했습니다. 최정, 한유선, 추신수를 주축으로 어제까지 팀 홈런 135개를 기록하며 2위 LG에 20개나 앞섰습니다. 슬럼프 기간을 짧게 저희가 헤쳐나왔던 게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안 될 때는 누군가 해주고 누군가 안 될 때는 제가 뭐 하는 그런 박자가 잘 맞았던 것 같고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7월까지 7할에 육박하는 승률로 2위를 7경기 차로 따돌리며 무난한 우승이 예상됐지만 메이저리그 90승 투수 노바의 부상과 한 방을 기대했던 크론의 부진에 주춤했습니다. 그러자 SSG는 두 선수를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대신 영입한 모리만도와 라가레스가 투타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불펜진이 무너지며 2위에 2경기 반차까지 쫓기는 마지막 고비가 찾아왔지만 강한 뒷심으로 끝내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그 우승 트로피를 듣는 게 저는 정말 원하고 바라고 우승 트로피를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인천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또 승수를 쌓을 때마다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한 김광현을 앞세워 차원이 다른 팬 서비스로 10개 구단 최다인 98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면서 성적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통합 우승. 또 한 번의 신화 창조를 향한 SSG의 시선은 이미 한국 시리즈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내일 출근길에도 감개되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갈수록 쌀쌀해지면서 내일 아침 서울은 1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특히 주말 아침에는 10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영동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영동 중북부의 최고 150mm 이상, 영동 남부의 50에서 100, 경북 북부 동해안의 최고 50mm고요. 금요일 아침 사이에 강원 높은 산지로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비가 올 때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에서도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약하게 비가 오겠고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 안동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1도로 종일 서늘함이 감도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날이 반짝 맑아지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